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월요일 펜앤뉴스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힘이자 좋은 친구인 후원자님들을 만나는 후원자 대회가 내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요, 저희처럼 특별히 이 편향된 언론 환경에서 열일하면서 분투 중인 우파 유튜버들을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 진짜 뉴스를 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런 결의도 한번 가져보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후원자님들의 이 현 시국에 관한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님 또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님의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십시오. 어떻게 오시냐고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한번 초만원 사례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저희들요 요즘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이 펜앤뉴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내일 있을 행사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저희 PD 한 명이 지난주에 과로로 탈장에 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방송은 아무 이상 없이 나가서 잘 모르셨죠? 정말 진짜 이 현 정부가 막 계속 파탄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문제점 다 봐야 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진짜 뉴스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최궁재 감독님께서 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겨우겨우 방송 사과는 막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진짜 최궁재 감독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탈장이 와도 쓰러져도 저희는 갑니다. 함께 가실 거죠?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힘입니다. 오늘도 뉴스 보시기 전에 이 엄지척 추천 버튼 꼭 클릭해 주시고요. 주변에 적극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1996으로 마감하며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폭락한 가운데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올겨울 미세먼지 비상에 걸렸습니다. 경제 위기에 몰린 중국이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백남기 씨 유족들에게 정부 보상금 4억 9천만 원과는 별도로 살수차를 운행했던 경찰관 3명이 6천만 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저격한 심재철 의원,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 비리를 고발한 김용태 의원 등 이번 국정감사의 저격수들을 취재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장관들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행태에 대해 또 다른 최순실, 또 다른 차지철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무부처인 산자부와의 논의 없이 새만금의 10조 5,700억 원을 마련해 4기가와트 용량의 초대형 태양광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와 촛불 2주년 집회에 대해 방송사들이 균형을 잃고 편향된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기재 주필의 논평과 펜앤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괜찮으신지요? 오늘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죠. 22개월 만에 이 주가가 2000선 아래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 닷새 동안에는 무려 166.42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정말 주식 투자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선행지수 17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기업 경기 전망치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 참 암울하기만 합니다. 김민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주가가 연일 추락하면서 코스피 20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거래일 기준으로 닷새 연속 하락하면서 1996.05로 마감했습니다. 거래일 기준 최근 닷새 동안 166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6년 12월 7일 이후 22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적, 정치, 사회적 여건이 악재투성이어서 앞으로도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최근의 비관론을 반영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에서 11월 전망치는 90.4를 기록하며
전월 97.3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자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BSI 전망치는 지난 8월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운 이후 9월 92.2, 10월 97.3으로 상승하다가 이번에 급락했습니다. 28일 발표된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8월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린 99.2를 기록해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OECD가 집계하는 경기 선행지수는 6개월에서 9개월 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이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합니다. 이번 하락세는 1999년에서 2000년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 내리막이며 특히 올 4월부터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어 5개월째 경기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실업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올해 1월에서 9월 실업자 수는 111만 7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 1천 명 늘었습니다. 이 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5만 2천 명으로 1만 명 늘었습니다. 통계의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양 지표 모두 최악입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0년에도 실업자 100만 6천 명, 장기 실업자 14만 2천 명으로 올해보다는 나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에도 실업자 91만 8천 명, 장기 실업자 8만 3천 명으로 올해보다 양호했습니다. 육아나 질병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노는 쉬었음 인구도 1월에서 9월 평균 184만 6천 명을 기록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 단념자도 51만 6천 명으로 늘어 통계 작성 방식이 바뀐 201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패덴뉴스입니다.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고 거기다가 이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때 90만인데 이젠 110만 선이고 또 6개월 이상 취업을 못한 이 장기 실업자 외환위기 때는 8만 3천이었는데 지금은 15만 명이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준다고 하시더니 이게 이거였나요? 걱정이 좀 큽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겨울 날씨가 좀 벌써부터 추워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이 미세먼지는 상당수가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미세먼지가 날아올 때마다 이 황사 마스크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중국이 이 생산량을 늘리고 이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미세먼지는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관련 내용 조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 인위적으로 산업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중국 정부가 겨울철 공장 대기 오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피해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부 장관에 해당하는 리간지의 중국 생태환경부장은 지난 토요일 갈수록 불투명한 경제 전망과 느린 경제구조 조정으로 공장 가동 전면 중단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겨울철 석탄 난방을 중지하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할 것을 강제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또 허베이성 등 철강도시 4곳의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지시해 지난해 베이징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과 12월 우리나라 서울 기준 미세먼지 수준은 전체 61일 중 39일이 나쁨 수준을 보였고 매우 나쁨 수준은 5일을 기록해 보통 수준은 17일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수준이 9일에 불과했던 2016년에 비해선 언뜻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2016년 평균 세제곱미터당 48보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또 지난해 최대 농도도 세제곱미터당 42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2016년에 373보다 심각성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인데 중국의 이번 공장 대기오염 규제 완화로 올 겨울 최악의 대기오염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미세먼지 대란이 벌어지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뭐 큰 나라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중국에 가서 강하게 항의하실까요? 참. 이번에 아베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일본을 환영하는 그 일본 깃발이 중국의 오송기와 함께 쫙 이 베이징 안에 배치가 돼 있던데요. 정말 요즘 떨어지는 국격 속에 이 미세먼지 문제까지 또 찾아오면 과연 어디까지 우리 국민은 피해야 할지 도망가야 될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5년이었죠. 민중 총궐기라는 이 불법 시위가 있었습니다. 좌파 세력들이 주도했던 거였는데요. 여기서 사망한 백남기 씨의 유족들에게 그 당시에 이 경찰 살수차를 운전했던 경찰관들 3명이 6천만 원을 개인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요즘 법원의 이 판결 상태를 쭉 보게 되면 정말 숨이 좀 컥컥 막히고 조여온다 이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데요. 이미 백남기 씨의 유족들에게는 국가에서 4억 9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들에게 6천만 원을 개인 배상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좌파 세력이 주도한 이른바 민중 총궐기 불법 시위와 관련해 당시 사망한 백남기 씨의 유족에게 경찰관들이 6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하고 살수차를 조정한 경찰관 3명은 정부가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4억 9천만 원의 국가 배상금과는 별도로 6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과 살수요원인 한모, 최모 경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백 씨 유가족 4명에게 각각 1,5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다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숨을 거둔 바 있습니다. 백 씨의 가족들은 백 씨가 중태에 빠져 있던 2016년 3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백 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집회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의 6만 8천여 명 회원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강목을 휘둘러 경찰관 76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2대가 파손되는 등 폭력적 양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강신명 전 청장과 구은수 전 청장은 지난 1월 법원 조정을 통해 백 씨 사망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배상 책임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신 총경 등 3명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배상 책임까지 물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형사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은 벌금 1,000만 원, 살수 요원인 최모 경장은 벌금 700만 원, 한 경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 3명이 물게 된 6천만 원은 동료 경찰들이 이들을 위해 모금한 1억 원에서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찰관 9천여 명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경찰관들이라며 부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찰관과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요즘 이 태양광 산업, 탈원전, 참 말들이 많죠. 지금 저희 게시판에도 이 백남기 씨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경찰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기사 준비하면서 국민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었습니다. 탈원전한다면서 지금 원전은 다 정지시키고 공사는 다 중지시킨 다음에 지금 정부가 새만금 이 간척 사업한 그 땅에다가 여의도 면적의 13배 그리고 한 4기가와트, 한 원전 4기 용량의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사업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사업에 정작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관련 내용이 추진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윤희성 기자가 집중 취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부가 새만금에 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만은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 5,690억 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22년까지 전라북도 새만금 일대에 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3에서 4기의 발전 용량에 맞먹는 규모로 현재 국내 발전소 전체 생산 가능 전력인 110기가와트의 3.6%에 달합니다. 새만금 일대에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계획은 오는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4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가 새롭게 들어선다면 2년마다 산업부가 짜는 전력 수급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산업부와 사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청과 새만금청은 올해 5월에서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고과에 일방적으로 사업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신규 발전소 건설, 노후 발전소 폐지 등 전력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산업부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사업에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에너지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덕한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신규 발전소는 물론 폐쇄하는 발전소까지 모두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사전 조율도 없이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의 3.6%나 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한다는 것이 코미디 그 자체라고 일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6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 48개 업체에서 지원된 중앙정부의 태양광 관련 국고 예산 중 43%를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독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한 새만금청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철우 씨가, 전북도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화진 도지사가 각각 이끌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 사진 보이시죠?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선글라스 끼면 안 된다 그런 법 없고요. 저런 철모 안 쓰면 된다 그런 법 없습니다. 근데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장관들입니다. 마치 저 모습이 이 장관들이 비서실장을 이렇게 옹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진 않으신지요? 실제로 그렇게 느낀 분들이 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2의 차지철, 제2의 최순실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 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의 행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자기 정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에 빗대어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하나의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 중 국정원장, 국방장관, 통일장관을 대동하고 DMZ를 시찰하더니 청와대 홈페이지 첫 장에 임종석 실장의 방문 영상이 반영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폐단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앞서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7박 9일 유럽 순방 기간이던 17일 강원도 철원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을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정경두 장관 및 서주석 차관, 청와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및 김의겸 대변인 등과 함께 시찰했습니다. 임 실장은 마치 권력 2인자처럼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전방부대를 시찰, 군 최고 지휘관들로부터 성대한 의전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나레이션을 입혀 시찰 당시 모습을 담은 4분 분량의 영상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영상에서 임 실장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 위원장으로서 유해 발굴 현장에 다녀왔다고 시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손 대표의 비판에 대해 임 실장이 언제 자기 정치를 했냐고 반발하면서 같은 명분을 댔습니다. 그러나 시찰 당시 이미 야권에선 어찌 대통령 부재 시에 장관들을 거느리고 DMZ를 방문하나 자신의 분수를 지키라 그저 대통령 흉내내기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고 법조계에서는 군 안보 시찰은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군인은 명령계통을 벗어난 자에게 보고를 하는 순간 각종 군형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임 실장의 DMZ 선글라스 시찰이 이낙연 총리의 경로를 야기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28일자 보도에서 이낙연 총리와 17일 만찬을 함께했던 야당 의원들을 인용해 이 총리가 임 실장이 DMZ에 방문한 걸 두고 크게 화를 냈다는 후문, 예전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이나 했을 법한 위세라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임 실장이 손 대표 등 야권 인사들에게 꽃탈배라고 한 것을 두고도 이 총리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꽃탈배 언급은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북을 앞두고 임 실장이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실상 방북 수행을 기자회견으로 제안하면서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가리킵니다. 한편 임 실장 외에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쟁 개입,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의 설전, 법무부 장관을 건너뛴 권력기관 개편안과 대통령 헌법 개정안 설명 등으로 자기 정치와 월권 논란을 자초해왔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주필님,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면요, 이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 참 이 DMZ, 뭐 비무장지대, 지뢰, 철책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이 임종석은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면 국정농단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농담으로 또는 어떤 비판이나 어떤 비아냥이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안에서는 자기들 눈에는 2인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은 비서실이죠. 대통령 부재 시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거나 또는 부통령이 아닙니다. 비서실은 비서실일 뿐인데 지금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문재인 청와대가 법에도 없는 그야말로 참 이 제왕적 또는 황제적 월권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부 장관들이 전부 완전히 형해화되고 국무회의가 형해화되고 대통령 청와대 중심으로만 국정이 농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뭐 손학규 씨가 차지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 분들은 차지철이 누구냐 이렇게 이해할지 모릅니다만은 차지철은 대통령의 총애를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죠.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것을 빌미로 온갖 종류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흔히 비판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임종석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남북 무슨 합의 이행위원장 이런 감투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 감투도 부적절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받고 뭐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권한 밖의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법적인 재단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임종석 외에도 오늘 하루 불거진 뉴스만 보더라도 이 국내에 지금 꼴볼견들이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꼴볼견 3인방이냐 4인방이냐 5인방이냐 뭐 지금 오늘 하루만 나온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꼴볼견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그 조국 그 수석도 소위 사법농단을 다룬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왜냐? 지금 사법부가 이 사법농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런데 이 진짜.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은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의심도 배제되어야 한다. 어떤 누구에게인가 무죄를 주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은 그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그 단어를 들고 와가지고 억지로 말하자면 인민재판부를 설정하는 데에 임의로 사법부가 그런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추정하고 그 추정을 근거로 인민재판부 같은 기능을 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근거의 무슨 법률적 개념이나 되는 것처럼 지금 쓰고 예. 있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교수신데 참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국이 진짜. 예. 서울대 법대 교수로 온 과정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예. 노무현 때 왔거든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조국은 제가 아마 쭉 그동안에 정규제 TV를 보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벌써 한 3년 전에 조국, 나의 조국 뭐 예. 이런 이름으로 올린 조국 교수가 형편없이 언론에 난 오보를 가지고 연합통신이었죠. 거기에 난 거의 수석 기자급의 기자가 잘못 그림을 그린 거 예. 오보를 가지고 그것을 주된 진실인 줄 착각하고 강의를 했던 것을 제가 이 조국은 가짜 영상을 구분하지도 못하나 그 오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제에 대해서 알거나 경제에 대해서 몰라도 적어도 지적인 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료를 가만히 보면 오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예. 자료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이상한 정보인데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하면 그 오보라는 게 대한민국을 헬조선처럼 묘사했기 때문에 조국은 예. 아이고 좋아라 하고 가져가다가 막 강의 교재로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면서 조국 공부 좀 더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 단어도 대학교 법대 1학년생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농담으로 막걸리 먹으면서 아유. 조금 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한마디 이제 말 배우느라고 써먹는 얘기인데 조국이 지금 그 수준으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소위 형사법적 언어를 가져와 가지고 특별재판부를 합리화하는 무슨 그럴듯한 개념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오늘 뭐 짧은 얘기입니다만 리성건이라고 북한 아이 있잖아요. 예. 그 친구가 우리 기업인들을 갔을 때 그 냉면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남북 경협이 급한데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이런 따위의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구멍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참으로 말버릇이 고약한 아이들인데 북한 아이들은 이 말버릇이 고약한 걸 자주 쓰긴 써요. 근데 기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업은 당의 명령으로 국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리성권이라는 자는 잘 몰라요. 북한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리성권이 그걸 모르니까 기업은 그저 당의 일꾼이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자기하고 김정은하고 문재인과 또는 김정은의 부하와 문재인의 부하들이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왜 히히닥거리냐 하고 이제 자기 딴에는 한마디 한 겁니다. 그 참
뭐 꼴볼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 꼴볼견은 오늘 문정인이라는 예, 저도 이상한 거기서 보고 인간이 깜짝 놀랐습니다. 있잖아요. 인간이라 그래 죄송합니다만은 뭐 동물은 아니니까 네. 이상한 분이 김정은이 형을 비록 죽였지만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런 따위 얘기를 했어요. 뭐 살인을 해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고 강간을 해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늘 인터넷을 많이 다룬 무슨 페미니즘과 뭐 동물과 섹스하는 방법 뭐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예. 아무리 세상이 엉터리로 가더라도 그래 문정인은 지금 사악하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일에 북한 애들이 전략을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사악한 거고 예. 북한 애들이 전략을 모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북한을 방어하거나 옹호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문정인 등등해서 오늘은 그야말로 아까 그 경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진압 경찰이 말하자면 물대포를 쏘았는데 그걸 가서 나를 쏴라 하고 있다가 넘어져서 경과에 어땠는지 그 사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병사냐 연명치료의 거부 때문에 죽었느냐 하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법원 판사가 물어주라고 경찰계인들에게 그 불법 행위라고 판결한 그 판사도 참 폭력 시위꾼 못지않다.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판결이라고 저는 봐서 참 오늘 꼴볼견들이 일거에 이렇게 출몰할 수가 있나 이렇게 느끼고 한 가지 뭐 잠깐 더 뗀다면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권시장에는 원래 이런 말이 참 죄송합니다만 정권시장에는 원래 관념적 좌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념적 좌빨. 네, 관념의 좌빨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정권시장은 그래요. 예. 그 보스가 장하성이잖아요. 근데 이 좌빨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문재인은 왜 북한만 쳐다보고 있지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 않냐고 살려내라고 아우성인 모양인데요.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럴 줄 몰랐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주가 이 정도 빠지는 건 괜찮은 걸까요? 이거 저는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는 저희 주필님께서 오랜 기간 경제 기자로 당국에서 오늘 일하고 5천억 자금 있었으니까요. 조성해가지고 뭐 주식시장 살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5천억은 그야말로 껌값이고요. 네.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도 발표한 내용 중에 지역 재투자 규제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네. 금융기관들이 지역에서 돈이 입금이 되면 예금이 되거나 하면 그 예금은 전부 그 지역에서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역 재투자법입니다. 미국에도 똑같은 제목을 가진 법이 있었어요. 이거 이번에는 규제지만 미국은 그래서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불러온 게 지역 재투자법이고 근데 지금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지역 재투자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지금 뭐 페넨이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망쳐버리는 엉뚱한 규제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바보들의 행진하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에서부터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까지 하고 있는 짓들을 보고 있어 무슨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냐 왜 이러냐 하는 느낌이 정말 들어서 참 답답하네요. 근데 오늘 금융감독위원회까지 또 저 짓을 하고 나왔으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참 이게 최종구 위원장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예. 저희 주필님이 논평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참 진짜, 무서워서 오히려 참 헛웃음이 나오죠. 하는 짓들 보면 꼭 대학교 1학년생들 같다. 대학교 1학년생들 잘 들으셨죠? 정신 좀 차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기분 나쁠지 모르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주말 시내 나가셨던 분들 길 많이 막히셨죠.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길거리를 뒤덮고 있는 태극기 보면서 그래 나도 응원해야지. 또 저쪽에서 막 촛불 들고 하시는 분들
집회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게 또 뭐야, 여태 촛불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앵커 멘트를 하면요, 사실은 이 촛불 집회에 나가셨던 분들이나 그분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화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태극기 집회는 좋은 것처럼, 또 촛불 집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요. 앵커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사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는데 태극기 집회는 마치 무슨 청산해야 될 적폐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촛불 집회는 2주년 만에 열린 그걸 기념하기 위한 집회인 것처럼 막 추앙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쪽 눈 감고 방송하시는 건가요? 관련 내용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촛불 집회 2주년,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지난 27일 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라는 이름을 지닌 좌편향 단체 등이 주축이 된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촛불과 국민의 이름을 강조하며 더 강도 높은 적폐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KBS와 MBC, 보도 전문 채널 YTN, 종편 JTBC 등은 2주년 촛불 집회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열리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권 퇴진 국민 총궐기 집회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조차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는 18초 분량의 단신을 통해 이른바 적폐 세력 청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균형 있는 보도를 내세운 종편 JTBC는 이날 적폐 청산 뿌리 뽑아야 다시 든 촛불, 친박 단체도 집회라는 제목으로 1분 27초가량 보도했습니다. 이 중 전체 영상의 75% 분량인 1분 4초 동안에는 촛불 집회 2주년 행사를 보여줬으며 정부 규탄 집회에 대해서는 22초가량만 노출시켰습니다. 특히 2년 전 촛불 집회 장면을 다시 한번 극적으로 보여주며 27일 민노총 등이 주도한 촛불 집회의 의미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친박단체 집회로 통칭하면서 집회의 의미를 박근혜 팬덤으로 국한시키고 고립시키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도 메인 뉴스인 9시 뉴스에서 정권 규탄 집회에 대해서는 마치 목리를 부리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반면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는 2년이 지났음에도 광장에는 촛불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매체들에서 편향된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이와 같은 균형감 잃은 방송 보도들이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펜앤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PD 중에 한 명이 과로로 인해서 지금 탈장 수술,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어떻게 방송을 좀 잘 준비가 되나 했는데 최웅재 감독님께서 긴급히 저희한테 인력을 보내주셨지만은 이제 오신 첫날이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방송을 준비하는 데서 좀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이 국감이 마무리된 날 아니겠습니까? 2018년 국감이 마무리된 날이고 이와 관련된 총정리라는 그런 아이템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편집을 하다가 끝내 다 하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2018년 국감 정말 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했죠. 일단은 심재철 의원님 시작하기도 전에 막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 좀 소동을 좀 겪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해서 이 국감 기간 내내 많은 내용들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야3당이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서울시 교통공사의 이 고용비리, 어떻게 보면 고용 세습이 이루어졌던 그 채용 비리에 대한 고발을 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안위의 이 안상수 한국당 의원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 너희들 가짜뉴스를 갖고 이렇게 수사를 할 것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그 많은 가짜뉴스들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질타를 하시기도 했고요. 또 박대출 한국당 의원 저희 펜앤뉴스에 출연도 해주셨죠. 이호성 이 방통위원장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이 가짜 정보, 허위 조작 정보는 처벌 가능하다. 이호성 방통위원장도 인정을 했는데
이 국가기관들이 다 달려들어서 가짜뉴스를 단속했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습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있었죠. 바로 지난주에 있었는데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그 관세청장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 대금이 실제로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이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 기간이 좀 문제였습니다. 대북제재가 발효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주광동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가 이 640만 달러를 뇌물을 받았던 거, 그 공소시효가 다들 끝난 줄 알았었는데 그 공소시효가 아직도 5년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박상기 어디 갔냐? 박상기 이 장관으로부터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용기 의원은 통계 조작도 모자라서 이제 조작된 예산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이번 2018년 국감 동안에 야당 의원들의 활약이 참 두드러졌다는 내용. 제가 여러분께 한번 좀 자세히 좀 보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기사가 다 작성이 됐지만 편집이 다 끝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PD 완쾌되는 대로 정상적인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좀 큰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좀 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단신 끝으로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치러진 이 브라질 대선에서 우파 성향의 사회자유당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브라질 사실은 이 룰라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자 대통령,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사회주의 좌파 쪽 이념을 지향을 했었죠. 그래서 남미의 가장 강한 그 나라인 이 브라질은 정말 사회가 몰락하고 경제가 몰락하는 아주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보우소나루 후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우파의 대선 후보가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됐는데요. 보우소나루 후보 처음에 굉장히 군소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돈이 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는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트럼프 대통령이 잘 활용했던 그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런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국민들을 만났고 국민들에게 그게 통했다고 하는군요. 자, 보우소나루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요. 그 후보는 국민들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 나라는 브라질에서 태어난 이들과 자신을 브라질 사람이라고 가슴으로 인지하는 모두의 나라라고, 다양한 의견 그리고 성향의 나라, 다양한 성향의 나라라며 법은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과 그리고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지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 이 내용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펜앤퀴즈쇼 함께 보시죠. 펜앤퀴즈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정은이 가가 그럼 조만간 서울 오는 건가요? 곧 지뢰도 제거하고 슬 내려오면 안 됩니까? 내 한라산 구경 함 시켜줄래 하는데 이 노래가 문득 떠오르네요. 무슨 노래요? 숫돼지 노래인가요? 그 왜 있잖아요. 한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한상 속에 은희가 있다. 한상 속에 그대. 저 좀 하나요? 북대식해! 그보다 일단 그 촛불 집회 2주년인가 사람들 영 안 나왔다던데 북한 챙길 때가 아닙니다. 셀코리아 모릅니까? 아이 무시 중은디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JSA 비무장화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어제 북악산 등반했다면서 뭐만 하면 등산에 맥주 파티에 영상 촬영해 참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하하하. 그리고 북한은 주사파 김정은이를 거의 우상으로 숭배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교황을 거기 데려가는 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그런 건 상황실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영웅의 애칭을 정답 구호로 정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생긴 것보다 제가 성격이 좀 독특했을까요? 저는 바지 위에 빨간 팬티를 입는 슈퍼맨 하겠습니다. 슈퍼맨! 저는 옛날 방송 셔버쇼에서 있던가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엑스맨 하겠습니다. 엑스맨! 뉴스에 연일 터져 나오는 비리와 사건들이 지긋지긋합니다. 고담 도시 같은 범죄 도시가 떠오릅니다. 저는 배트맨 하겠습니다. 배트맨.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자기 팀에 뜻밖의 결정적 일격을 입힌 전혀 의식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대를 이르는 뜻의 땡땡 이 두 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슈퍼맨! 안찰스님, 오늘은 객관식입니다. 보기를 잘 보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나갑니다. 1. 이병 2. 상병 3. 꾀병 4. 복병. 엑스맨! 문베일님, 정답! 3번 꾀병 맞죠? 최대장님, 정답은 4번 복병 하겠습니다. 최대장님 복병 정답입니다. 엑스맨 복병 같은 거 아니야? 아, 이 정말 알 수 없게 흘러가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독립언론 펜앤드마이크가 주주 및 후원자, 정기 유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2회 후원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후원자 대회는 펜앤드마이크의 정신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는 이 자리에서 올해 1월 2일 공식 창간 후 이뤄낸 성과와 향후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가능케 한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대한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유발언을 하는 시간과 축하 공연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우파 성향 주요 유튜버들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와,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뉴질랜드에서도 20달러인가요? 예, 뉴질랜드 달러가 들어온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통계도 그래도 보직부장을 달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지켜보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그 각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우리 펜앤뉴스를 정말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저희 후원자 대회에 모시고 싶은데 어떡하죠? 국내에서 저희가 오후 2시에 하는데 오실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저희 펜앤뉴스 사랑하시고 펜앤뉴스를 위해서, 펜앤마이크를 위해서 기꺼이 약간의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 또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나 이 말 꼭 하고 싶어. 그런 분들 다 모시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